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1887년도에 출간된 니체의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 관하여, 사실 이 제목은 쭈얼 게네알로기 데얼 모랄인데 줄여서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작품은 니체의 전집 중에서 정말 오늘날 특히 들레즈와 미셸 푸코가 이 작품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니체가 자기의 책을 시와 문학적으로 아포리스멘적으로 쓰지 않고 서술적으로 완성한 그러한 유일한 작품에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은 니체의 작품 중에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훌륭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도는 이 작품을 오늘부터 서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도는 이 작품을 완독을 하면서 독일어를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위대한 니체는 병에 걸려 있었죠. 자주 바젤 시대를 지나서 병에 걸려서 특히 이리저리 많은 곳을 여행을 하고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가서 그 위대한 실스 마리아,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에서 도덕의 계보학의 서문을 썼다는 것. 참 엄청난 그러한 역사적 순간이죠. 그죠? 실스 마리아 엥가딘에서 도덕의 계보학 서문을 쓰면서 이 작품은 이미 맨슐리히, 알주 맨슐리히라고 하는 그 1878년도에 출간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쓸 때 이미 10여 년 전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니체의 이 도덕의 계보학은 정말 칸트의 도덕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주제였던, 계몽주의의 주제로서 나타났던 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래서 시민사회 안에서 이 도덕을 지키면 좋은 사회가 건설될 수 있고 완성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몽주의의 신뢰를 일거에 파괴했던, 그리고 선과 악은 없으며 선과 악은 언제나 저편에 있다라고 하는 선악의 저편과 짝을 이루는 거죠. 그러한 도덕의 계보학, 이 계보학으로부터 미셸 푸코는 자기의 고고학, 지식의 고고학에 대한 통찰을 얻었고 그의 독특한 역사관에 영향을 미쳤고, 질 들레즈는 앙띠 웨디페에서 이 도덕의 계보학의 제2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비판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날 니체 이후에 문학과 철학에서는 니체를 읽지 않고는 어디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혁명적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도는 이 도덕의 계보학을 선악의 저편과 같이 대학원생들이랑 강의를 했던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예도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강좌를 열고 거기에 대한 코멘터를 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문부터 이 도덕의 계보학을 한 줄도 빼놓지 않고 강좌를 열어나가겠는데, 어쨌든 니체에 대한 광팬들이 많아서 도덕의 계보학은 왜 안 하느냐고, 그것 말고 선악의 저편과 같이 그렇게 강좌를 깊이 있는 1차 자료 강좌를 열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몇 분이 아니라 한 5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작품을 독일어 원본으로 읽으면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문장 안에서 다 분해하면서 오늘날의 철학서와 연결하여 오늘날 이러한 문장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니체의 철학이 어느 누구에게 인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밝혀가면서 도덕의 계보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도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막의 철학자는 오늘도 니체와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그죠? 사막의 철학자에겐 사랑이고 후원은 구원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예도를 후원해 주시면 예도가 사막에서 물을 길러 올리고 이러한 진리의 담론들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나가는데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참여하실 분은 정보란에 가시면 예도TV를 후원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좌를 시작합니다. 서문 1장은 하이데거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문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문장이 서문 제1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이데거와 알베르 까미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여기서 뺏겨갔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정말 서문 1장 엄청나게 중요한 혁명적인 그러한 선언으로부터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계보학은 그죠? 역사관에 대한 반전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가 역사에 대하여 순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추론, 원인과 결과로부터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담론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보학 배후에는 그죠? 도덕의 계보학 배후에는 문화 정신 분석학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도덕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탁월한 사유가 들어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도덕에 대한 개념, 모랄에 대한 개념은 니체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선악의 저편은 사실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에서 서구 역사 전체에 대한 좋음과 나쁨, 선과 악에 대한 그러한 독특한 정신분석학적 문화분석을 수행하면서, 특히 언어에 기초하여, 언어 영양사라 그럴 수 있죠. 슈프라하 비얼쿵스케슈히테, 그죠? 언어 영양사에 근거하여 이 언어를 역으로 추적하면서 문화를 분석하면서 해체하고 그 배후에 들어있는 도덕의 실체를 파헤치는 그러한
선지자와 같은, 도덕은 그렇게 보편적인 그러한 어떤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윤리가 아니라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 문화적으로 좋은 것을, 그죠? 귀족들이 좋은 것이 문화적으로 좋은 것이 되었고, 그것이 그리스 어떤 그러한 문화에서 형성된 귀족 도덕의 모습이었다면, 이 좋음과 나쁨의 구분이 그리스도교에 의하여 성과 악으로 바뀌면서 이 계보학의 투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역사적으로 파헤치는, 그래서 이 역사관은 미셸 푸코의 역사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신분석학적 역사관이다. 예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서구 문화의 최초의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도덕의 해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자크 데리다가 자기의 결정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니체한테 배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선악의 저편에서 나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 저편에서 인간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이것은 미셸 푸코학의 인간의 죽음을 의미했는데, 인간의 어떤 저편에서 새로 탄생하는 위벌멘슈가 선악의 저편, 옌자이츠 폰 굿 운트 베제, 저편에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서 규정하는 철학적 사유가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학에 나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학은 니체의 철학적 주제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그리고 니체의 철학적 주제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정도로 예도는 도덕의 계보학에 대한 짧은 논평을 마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악의 저편은 1886년도에 나왔고요. 도덕의 계보학은 1887년도에 출간됐죠. 그죠? 사실은 뭐 8년도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 작품은 187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도덕의 계보학에 대한 사유는 이미 1878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스위스의 요양을 위하여 영감을 받은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엥가딘에서 쓴 그 위대한 도덕의 계보학의 서문, 독일어로 폴레더라 그럽니다. 서문도 상당히 긴데 서문부터 예도는 읽어 나가면서, 그죠? 여러분들과 함께 니체의 사유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하이데거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예도 강좌의 독특성이겠죠. 니체만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그죠? 철학 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비얼 진트 운스 운백한트 비얼 엘 캔넨,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자, 우리 인식하는 자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는 자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죠. 나는 나를 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철학들도 자기 의식의 확실성과 자기 의식의 투명성을 이야기하는데, 니체는 이런 것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먼 자요,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자요, 우리는 인식하는 자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다. 야,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먼 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의 투명성을 통하여 직접 가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가 어떻게 해?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존재론적으로 가장 먼 거다.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일상에 빠져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자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울 때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멀리 떨어진 자다. 예도가 어제 강좌를 열었죠. 이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되고, 심려와 배려와 심려의 그런 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죽음을 보고 불안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고유한 자아를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라는 이 하이데거의 명제,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의 서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가면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식하는 자가 우리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결코 우리를 찾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은 적이 없어. 이해가 돼요?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래적 실존, 우리의 자신을 찾은 적이 없어. 별 하변니나 운스케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자신을,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자아를 붙잡은, 빵엔할 수 있는, 고독일어라서 원문에는 팽엔이로 나와 있어. 팽엔, 우리를 붙잡는 그런 일은 언제 가능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정당하게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 오이얼 샤츠 이스트 다 이스트 아우후 오이얼 헤얼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가 말한 거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이걸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은 꿀벌의 집이, 꿀벌통이, 우리의 인식의 꿀벌통이 서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꿀벌통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물은 글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보물을 찾는 꿀벌통이 서 있는 곳에 있는 우리의 보물을 찾는 것으로 가는 도상에 있다. 여러분, 마치 하이데거 가는 도상에 있는 거야. 운털백스. 우리는 존재로 가는 도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려면 먼 길을 돌아가야 돼.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그래서, 정신에 타고난, 곤충이자 날개 달린 동물인 곤충을 이야기하겠죠. 꿀벌을 모으는 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보물을 찾으러, 얻으러 가는 도상에 있다. 우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데 염려를 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에트바스 하임 쭈브링엔입니다. 무엇인가를 집으로 가져오는, 집으로 뭔가를 가져와서 집으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무엇인가를 에트바스 하임 쭈브링엔 집으로 옮겨놓는 그런 것, 오직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우리의 인식에 꿀벌통이 있는 곳, 거기에 보물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집으로 나르는, 옮겨놓는 그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이데거의 배려죠. 이해가 되죠. 알베르 까미의 월화수목금토.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뭔가를 날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일상에 빠져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의 본래적 자아 이딴 거, 우리의 삶의 목표 이딴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의 집으로 보물을 옮기는, 꿀벌을 옮기는, 꿀벌이 꿀을 따다가 자기 집에 옮기듯이 우리는 의식주의 해결, 그래서 배려의 세계, 하이데거와 비교해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졸겐, 배려의 세계, 우리의 심려의 세계, 타인과의 어떤 관계, 피얼졸게.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 대화하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빵과 우유를 살 수 있는 돈을,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겠죠. 그런 것들을 옮겨놓는 것, 우리의 삶의 일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런 거야. 집으로 뭔가를 집으로 가지고 오는 이런 것에 우리는 신경 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여기로부터 다 뺏겨가지 않았을까 예도는 추측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사르트르나 까미나, 여러분 봐봐. 우리는 일상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월화수목금토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해. 어느 날 갑자기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직 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래적 실존에 대한 자기의 고유한 자아는 아직 안 나왔어. 지금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삶, 바스타스 레벤 존스트,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집으로 꿀벌이 자기 집으로 꿀을 나르는 우리 인간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활동, 그 밖의 삶, 소위 체험, 우리 인간의 본래적 실존에 대한 체험, 에얼렘니스, 이것에 관한 한 우리 중 누가 이것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진지성과 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가? 뭔 말이죠? 의식주의 해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것, 이 관심사 이외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어떤 그 밖의 삶의 체험에 대하여 그 밖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스 레벤 존스트, 그 밖의 삶, 그 밖의 삶의 에얼렘니스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충분한 진지성, 에언스트 게누크, 오들 디짜이트 게누크, 충분한 진지성과 충분한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돈 버는 거 외에 먹고 사는 거, 하이데거적으로 배려와 심려에 빠져서 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호기심, 잡담, 애매성,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삶의 목표나 체험이나 고유성, 인간의 진정한 목적, 이딴 거는 보통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가까이 있었다. 내가 두렵건대.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여긴 뭐라나? 레이트 바이 데얼 자허. 이러한 우리의 뭔가를 우리의 꿀벌집으로 옮겨 놓는 것, 우리의 의식주, 배려와 심려의 세계 속에서 빠져 있음의 세계 속에서 사업을 하는 거, 돈을 버는 거, 이런 거 이외에 우리가 그 밖의 삶, 그 밖의 체험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는가?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은. 그죠?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결코 올바르게 레히트, 본격적으로 이런 일에 대하여 신경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의 본래성과 알베르 까미의 왜라는 질문,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야, 대부분이.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밖의 삶, 우리의 인간의 본래적인, 나의 본래적인 인생관, 이런 건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산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에는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니트 아인말 운절 오를,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귀를 그런 거,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삶이 뭔지, 실존의 본래적 실존, 이런 거, 이딴 거는 우리는 그것을 들을 만한 귀를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맞죠?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오히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갖고 있지 않고 우리의 귀도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임쭈브링엔, 꿀벌이 자기의 꿀벌 집에 보물을 실어 나르는,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것에만 오로지 관심을 갖고 있다. 그죠? 하임쭈브링엔. 그죠? 차라리 신적으로 젤슈트로이틀, 산만한 자들, 여러분들 뭐야? 어떤 종교심에 빠져서 정신이 산만한 자를 게틀리셔 젤슈트로이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적으로. 그래서 종교심에 빠져서 정신이 산만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신 안에 몰두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종이 온 힘을 다하여 정오에 12번을 치는 이 종소리가 그의 귀에 울려 퍼질 때, 이해가 돼요? 그의 귀에 갑자기 정오의 종소리가 딱 울려 퍼져. 일상에 빠져서, 하이데거적으로 말하면 배려와 심려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불안이 찾아와서 갑자기 무가 되어서 자기의 본래성을 보잖아. 그 종소리는 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오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12번. 여러분, 이 엄청난 인식의 사건, 그죠? 그래서 신적으로 산만하여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는 이러한 몰두해 있는 이런 자가 갑자기 이 종소리를 듣고 아우프 와헨 갑자기 깨어나서 일어나서 잠에서 깨다가 이런 인식에서 갑자기 자각하여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처럼 뭐라고 질문을 하죠? Was hat es da eigentlich geschehen? 도대체 이런 종이 울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자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도 미운털 힌털 드라인 때때로 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귀를 문지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뭐라고 질문해? 자 봅시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은 완전히 놀라고 완전히 당황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체험했을까? 이 종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체험했을까? 더 나아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 안 보여요? 여기서 하이데거랑 누구야? 까미가 보이죠? 갑자기 종소리를 딱 듣고 나를 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꿀통으로 옮기는 한 가지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인식이 깨어나서 도대체 이 종소리를 들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모든 떨면서 진동하는 12번의 종소리, 이거는 바로 우리의 체험의 종소리요, 우리의 삶의 종소리,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종소리, 이 모든 것을 뒤따라 헤아리면서 정말 글 잘 씁니다. 제가 독일어를 해도 정말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und verzählen uns dabei. 그리고 이런 것들을 뒤따라 세면서 동시에 우리는 잘못 헤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뭐죠? 뭔가 아직 그 종소리를 듣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도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가 죽음을 앞질러 보는 그 순간까지 먼 길을 돌아가서 마지막에 나의 자아 역시도 해석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이게 우스운 게 아니야. 이 서문 1장에 다 들어있어, 웬만한 거는. 여러분, 이걸 혼자 읽을 때랑 그 의미가 같지 않죠? 그래서 헤아리긴 헤아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종소리를 듣고 내가 누군가 하고 이야기를 해도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에게 투명하게 들어오지 않아.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인식의 투명성, 뭐죠?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는 칸트를 거쳐 해결의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러서 도달할 때는 인식 철학의 투명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 자신은 잘못 헤아리게 된다는 거. 이 종소리 안에는 이게 중요해. 우리의 체험,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에 이런 것들을 포괄한 종소리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나는 뭔가 도상으로 가는 존재지만 아직 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은폐된 자라는 거야. 야, 여러분 여기서 하이데거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그죠? 은폐된 자야. 마지막 죽음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두고 내 존재의 물을 보는 자,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야. 대부분이 이해가 돼요.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 빵을 얻고 우유를 얻는, 그래서 나의 집으로 꿀벌, 비유적으로 썼잖아. 꿀벌통에다가 나의 가정에다가 꿀을 모아서 집으로 하임쭈부링엔 옮기는 이 한 가지에만 빠져있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현대인들 니체 시대에 그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았던 서구인들에게 던지는 그 12번의 미탁스 종소리, 정오에 울려 퍼지는 그 정오의 종소리를 통하여 니체는 탁월하게, 그죠? 그 이후에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했던 하이데거와 까미의 그 독특성, 어느 날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일어나도 뭔가 잘못 헤아린다는 거야. 정확하게 나는 나 자신에게 뭐죠? 내 자신에게 순수 이성이라든지 순수 의식을 통하여 나는 나 자신에게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존재. 아직 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은폐되어 있는 상태. 야,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면 뚜껑이 확 열리죠. 뚜껑이. 계속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바로 필연적으로 낯선 인간으로 머물러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Wir bleiben uns eben notwendig fremd.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낯설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맞죠? 우리는 우리에게 낯설은 자야. 나는 네가 나를 알아? 뭘 알아? 지도 지를 모르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가 막힌. 우리는 우리에게 계속합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를 혼동한데 페얼백셀런. 맞죠?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해. 우리는 우리를 혼동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투명하지 않아. 우리에게 있었어. 다음과 같은 명제는 영원히, 이런 것들은 다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이데거의 그 어거스틴의 분석이 여기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얘도가 어제 강좌를 열었던 거.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존재론적으로 가장 먼 것이다. 나 자신의 본래적 자아를 발견할 때까지는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거기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도상에 있다라는 것. 이게 하이데거의 교훈 아니에요, 여러분? 도상에 있는 존재야. 우리는 뒤질 대로 나 자신을 명확하게 명증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더 명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각 인간에게는 각각의 실존에 맞는 그 인간만의 고유성을 완전히 찾은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시작합니다. 얘들 ist sich selbst der fernste. 모든 인간은, 각각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 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이데거지 이게 뭐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멀리 있는 자다. 자, 여기서 하이데거 갖고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인식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결코 우리는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야, 여러분, 의식 철학자들이 자기 의식의 명증성을 이야기할 때, 심지어 니체 이후에 후서를 통하여 드러나는 순수 의식, 자기 자신에게 명증하게 드러나는 아포딕티쇼 에비던스, 필증적 명증성, 이딴 거 없다라는 거. 뒤질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은폐된 자아를 탈은폐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도상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1차 자료를 안 읽고 여러분들이 니체를 이해했다. 여러분, 여기서 하이데거의 사유를 여러분들이 잡아낸다면 엄청나게 철학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한 열매를 거둔 것이겠죠. 엄청나죠,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예도의 코멘타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 서문에 서문 1에 다 끝났거든. 엄청난 게 들어있지 않나,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죠? 얘들 ist sich selbst der fernste. 모든 인간은, 각각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이 자아를 찾아 여행하는 거, 그게 뭐야? 헤르만 헤세의 그 모든 작품들에서 나오죠. 시타르타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아 여행하는, 자기의 가려진 자아를 명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을 찾기 위하여 그저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거. 그게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의 주제가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명정한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훨씬 더 낫겠죠, 그죠? 그러나 그때에도 니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잘못 헤아린다는 거야. 페어젤렌이죠. 우리는 잘못 헤아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은폐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투명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하이데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죄된 인간의 욕망, 죄,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 안에서는 결코 자기의 영혼 깊숙이 들어있는 자아성을 보지 못하는 인간으로 비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의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무력에 빠져 있는 인간, 그 인간에게 자아는 멀리, 자기의 고유한 자아, 이 땅에 내가 온 목적, 이 땅에 나의 실존이,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 궁극적 실제에 대한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인간들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탁월하죠. 이 1장에서 우리는 서문 1절에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얼굴을 통하여, 그리고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그 최초의 인식의 명정성,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성에 대한 질문을 왜라고 했던 현상학적 그 특성을 비교하면서 예도가 1절을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2절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Meine Gedanken über die Herkunft unserer moralischen Verurteile, 우리의 도덕적 선입견의 출처에 대한 나의 생각. 왜냐하면 이 논쟁서에서 관건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이 논쟁서가 뭐예요? 이 스트라이트 슈리프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도덕의 계보학은 논박서입니다, 여러분. 일반인들, 종교인들, 그 시대의 문화가 믿었던 도덕에 대한 그러한 신뢰를 한 번에 여지없이 깨버리는 그러한 논박, 스트라이트, 슈리프트, 논박서야. 이 논박서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바로 우리의 도덕적 선입견의 출처에 대한 생각이야. 이 출처, 우리의 도덕적 선입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포우어타일, 선입견, 선판단이란 단어를 니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도덕. 그래, 내가 한번 이 도덕의 본질을 한번 해체하겠다. 이 결단이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문이 중요한데, 예도가 대학원생들이랑 했던 강좌에서 서문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는 독일에서 오자마자 이런 강좌를 열어서 정신이 없었을 때 시작을 했고, 이러한 우리의 도덕적 선입견의 출처에 대한 나의 생각들은 그것의 최초에, 그 다음에 슈팔잠맨,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표현은 저 경구 모음집 안에서 얻어졌는데, 바로 맨슐리헤스, 알주 맨슐리헤스라고 하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1878년 작품, 거기에서 그런 제목을 가진 저 경구로 된 모음집에서 나는 이 우리의 도덕적 선입견의 출처에 대한 생각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역하면 뭐예요? 자기는 1878년에 출간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이미 자기는, 그죠? 자기는 이러한 도덕의 계보학에 나오는 도덕의 선입견에 대한 출처를 의심하는 이러한 사유를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미. 그리고 이 책은 이제 1887년도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죠? 요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자유정신을 위한 책. 그게 뭐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거든. 자유정신, 볼테르의 계몽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죠, 여러분. 그 책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너무 많죠. 중요한 책들인데, 이게 중요한 책이라서 이걸 먼저 합니다. 자, 이 자유정신을 위한 책, 그리고 그것의 기록은 소렌토에서 시작되었는데, 소렌토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시작되었는데, 겨울 중에 시작되었고, 나에게 어떤 방랑자가 멈춰서듯이
멈춰서는 것을 나에게 허락했던 바로 그 어느 겨울 중에 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시절에 이러한 자유정신을 위한 책이 기록되었고, 그죠? 잠시 멈춰서서 방랑자가 넓고 위험한 땅을 조망해 보는 것을 허용했던 어느 겨울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묘사죠. 자기 자신을 방랑자, 독일어로 반더럴이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어. 여러분, 반더럴, 방랑자가 멈춰서서 넓고 위험한 땅. 여러분, 와이트 운트 게페얼리시 헤슬란트라고 나와 있어. 넓고 위험한 땅을 멀리서 조망해 볼 수 있는, 위벌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것을 허용했던 어느 겨울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땅을 통하여 나의 정신은 그때까지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땅을 볼 때만 해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러한 도덕의 계보학, 도덕적 선입견의 출처에 대한 의심은 뭔가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뭔가가 아직은 설익은 그런 정신에 속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재미있죠, 그죠? 자, 그래서 비스다힌 게반덜트, 그때까지 나의 정신은 그 땅을 통과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통과하면서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은 1876년, 77년 그해 겨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 나오잖아,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 자체는 더 오래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여러분들이 봐요. 이 도덕의 계보학의 사유는 사실 1873년, 요런 게 전공자가 중요한 겁니다. 요런 논평이 1873년도에 나온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 예도가 니체 강좌 세 번째 원문 읽기에서 한 줄도 빼지 않고 13개의 동영상으로 완성했잖아, 얼마 전에. 그죠? 그때에도 이 도덕에 대한 의심을 이미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것은 엘털 더 오래되었다라는 거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보다도 더 오래되었다. 여러분, 재미있죠? 책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있어서는 이미 내가 앞에 놓여 있는 논문들 안에서 다시 수용하고 있는 것과 주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생각들이었는데, 우리가 희망하기를 긴 사이의 시간이 그러한 사유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유들이 무르익고 더 밝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완전해졌다는 거야. 요거 의역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초창기의 철학자로서의 사유가 시작되었던 그 시기로부터 또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을 통과해서 쯔비셴 짜이트, 그 사이의 시간이 자기의 사유를 독일어로 라이플, 더 무르익고 헬럴, 더 명료하고 더 밝고 슈테르클, 더 강하고 폴콘맨을 더 완전한 게볼덴 진트, 이런 사유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덕의 계보학을 쓰고 있는 1887년도의 지점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오늘날 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생각들은 자체로 그 사이에 서로와 더 확고하게 붙어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서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페얼박센진트 합생하여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페얼박센은 성장하여 어떤 나무가 성장하여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라는 거야. 이제는 열매를 맺는 단계로까지 성장하여서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니체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내가 그런 생각들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자체로 그 사이에 더 확고하게 서로에게 붙어서 함께 고수하게 되었고, 서로 안에서 성장하여서 합생을 통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는 이 사실은 독일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죠. 슈텔크트 인 미얼, 내 안에서 즐거운 확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직역입니다, 직역. 내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무르익었다는 사실은 내 속에서 프로어 쭈페얼 지틀리카이트, 내 안에서 즐거운 확신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뭔 생각, 그것들이 그 생각들이 시작부터 내 안에서 개별적으로가 아니고 자의적으로가 아니고 니트 슈포라디슈, 뭐죠? 산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존든 오히려 공동의 뿌리로부터, 이해가 되죠? 공동의 뿌리로부터, 그리고 깊이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면서 점점 더 확고하게 말하면서 점점 더 확고해져서 규정된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인식의 근본 의지로부터, 독일어로 보면 이런 독일어를 왜 쓰는지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룬트 빌렌, 인식의 근본 의지로부터, 그죠? 발생했다라는 거. 여러분, 의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공동의 뿌리로부터. 뭔가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죠? 공동의 뿌리를 이루면서 깊이 있게 말하고, 그리고 보다 더 규정된 모양새가, 사유의 모양새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식의 근본, 의지로부터 이런 생각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즐거운 확신을 내 속에서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재미있습니다. 곧 그것은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한 명의 철학자에게 사태가 적합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사유가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개별화된 아인젤렌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뿌리를 갖고 묶어져서 뭔가 관계성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니체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이 어떤 것에 있어서 개별적이 되는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길을 잃거나 개별적으로 진리를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죠? 여기는 개별적인 게 중요한 거야. 차라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차라리 하나의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필연성과 더불어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사유가 자라났으며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긍정과 부정,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벤스, 가정, 오프스, 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자라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서로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자라났으며 이게 중요해. 하나의 의지. 여러분 독일어로 보면 환장해. 조이크니스 아이네스 빌렌스 아이널 게준트하이트 아이네스 에얼트라이헤스 아이널 좋네. 하나의 의지, 하나의 건강, 하나의 지구, 하나의 태양에 대한 증거가 이런 서로에 대한 관계성으로부터 자기의 사유가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건강과 하나의 지구와 하나의 태양과 같은 그러한 하나의 덩어리로 모이게 됐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니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2절, 서문 2절 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열매들, 이러한 사유로부터 나온 그 열매들이 너희에게 맛이 있을지, 탁월합니다. 맛이 있을지. 그러면서 물음표에 물음표. 오프지 오이히 슈메켄 디저 운저러 프리히터. 바로 이 우리의 열매가 너희에게 맛이 있을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바스케타스티 보이메 안, 이것이 나무와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철학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면서 바스케타스 운스 안 운스 필로조펜, 바로 이것이 우리 철학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느낌표. 그리고 앞에는 이것이 나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또 느낌표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또 뒤에는 뭔가 부정적으로 이로니슈, 아이러니컬한 표현을 하면서 부정하는 듯 하면서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이제 이 책의 어떤 그 특징들, 이런 사유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도덕의 계보학, 새로 시작한 도덕의 계보학 서문 2에서 그죠? 예도가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아마 도덕의 계보학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강좌를 열 거예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